두 대표는 이미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권이라는 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실 이번 대표회담 앞두고 이재명 대표보다는 한동훈 대표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대표직을 수행하시면서 어떤 정치 초보의 이미지만 좀 강화되고 있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내대표조차도 한동훈 대표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오래 정치했잖아요. 네네. 한동훈 대표보다 훨씬 더 정치적 내공이 더 클 수도 있겠죠. 정치력이. 근데 노련한 건 좋았는데 노련하다 못해 노회했다. 내 삶을 바꾼 정치 뉴스 머니투데이 더300의 고품격 정치 시사 콘텐츠 터치다운 시간입니다.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을 열었습니다. 11년 만에 성사된 양당 지도부의 만남.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오고 있던 터라 상당한 관심을 받았는데요. 만남 후 두 대표가 협치의 의지를 보였지만 실리적인 성과가 없어서 아쉽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한동훈과 이재명 한 곳을 바라볼 수 있을까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모시고 이번 만남이 어떤 의미를 지녔고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두 대표는 이미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권이라는 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만 그 고지로 갈 수 있는 거죠. 일단 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요. 두 번 일단 이번 회담 결과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일단은 그 대변인님 먼저 한번 제가 먼저 해야죠.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모두 발언도 예. 한동훈 대표가 먼저 하셨으니까. 이번 회담에 대해서 처음부터 야 이런 정도의 결과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정치 전문가들이나 언론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번에는 두 대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11년 만에 여야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회담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뭐 격이 없는 비공식적인 회동을 제외하고는 오랜만에 여야 대표가 만났으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또 과거에 그 11년 전에 있었던 대표 회담은 정치적 중량감, 그러니까 미래 권력으로서의 중량감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만났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그야말로 미래 권력에 가장 가까이 있는 두 여야 대표가 만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카메라에 한 샷에 잡히고 또 회담 후에 40분간이나 독대를 했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 40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봐요. 한동훈 대표도 이재명 대표도 뭐 잃을 건 별로 없었고 얻는 게 크지 않았을 뿐이지 뭐 회담 자체는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고위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예견된 빈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뭔가 합의점을 도출해내려고 한다면 각 당에서 의견이 좀 정리가 되고 만났어야 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뭐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고 입장이 통일된 상태지만 지금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원내대표랑 당대표의 입장이 다른 경우도 있고 특히 의료대랑 같은 경우에는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도 한동훈 대표는 추진 의지가 있지만 당내의 반대에 어쨌든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는 못하는 회담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합의점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서로의 좀 차이만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한동훈 대표가 결정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실권 자체가 많이 주어진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협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공간이 너무 협소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어제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진전된 공감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두 분 독대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생각보다 긴 시간 독대였죠. 어제 그 합의문 작성 한 4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양쪽 근데 이제 좀 그런 평가와 달리 근데 어제 조국혁신당에서 입장을 낸 건 맹탕이었다 이렇게 평가도 나오고 좀 호평들이 많아요. 호평들이 많은데 일단은 그 8개 합의안이 대부분 이제 뭐 합의한다, 추진한다
이런 식인데 과연 좀 이게 좀 이행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특히 박성민 최고께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협상권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의문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게 대통령제 국가에서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좁은 건 사실입니다. 야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그 자신의 리더십을 공고히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이 곧 당론으로 정해지는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야당은 굉장히 이 대표가 갖고 있는 협상력이 컸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도 저는 이번에 그 나름의 성과를 냈다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의사를 분명하게 민주당에 전달했다는 것, 또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민주당도 적어도 2025년 증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확인했다는 것, 그래서 더 좋은 대안을 논의해보자라고 했었다는 건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지구당 부활하자 이런 것들도 우리 정치개혁에서 지구당 부활은 어쩌면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그 일 아니야? 라고 의미를 국한시킬 수도 있지만, 그거 전체가 갖고 올 수 있는 선순환적인 기능에 대해서 양당 대표가 공감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걸 복원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어제 이제 회담 이제 모두 발언 끝나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좀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적어도 금투세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저는 사실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기는 했지만, 사실 서로의 입장은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이게 세부적인 내용에 좀 차이가 있는 거지 완벽하게 막 완전히 다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빨리 합의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민들이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주는 효자손 같은 역할을 이 회담이 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지금 보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사실 입장보다도 어떤 추진 계획을 저는 좀 듣고 싶었거든요. 일단은 어제 많은 대화와 타협이 있었다고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대중적 관심이 가장 모아지는 것은 금투세를 비롯해서 최상병 특검법과 25만 원 정부 이거 지원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향후에 좀 어떻게, 그러니까 두 대표 간에 좀 교류가 있을까요? 좀 저는 금투세 관련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사실 네네. 합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많이들 그렇게 충분히 생각했죠. 합의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이유는 민주당이 그거 내주고 하나도 얻어온 게 없다라는 책임론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재명 대표의 위기감 때문에 이번에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25만 원 민생지원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당이 내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거든요. 협상 전부터. 반면에 금투세는 그래도 민주당도 내심 민심이 금투세 폐지나 완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합의문 만들지 못한 건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합의해줬는데 우린 하나도 얻은 게 없다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일 것 같고, 박성민 최고 얘기하신 것처럼 금투세 완화나 유예나 혹은 폐지나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당장 1월 1일서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거든요. 제3자 특검과 관련한 내용은 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의 주류 의견들이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완고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더 설득도 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회담을 보면서 좀 답답했던 게, 금투세는 한동훈 대표가 먼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꺼내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투세로 이제 여야 대표 회담이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던데, 근데 금투세를 하고 싶었고 민주당과 어떤 입장에 합을 이루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도 뭔가를 내줄 준비를 하고 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준비 없이 빈손으로 와서 열매만 다 따먹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전 도둑놈심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특히 이 회담 자체에서 특히 사실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태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만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 측에서 그동안 어떤 회피해왔던 문제들을 직면하고 답을 내놨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의료대란 같은 경우에는 뭐 키가 대통령한테 있다라고 치더라도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이라든지 해병대원 특검법 이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뭔가 그동안과 다른 입장을 가져왔었어야 된다. 근데 사실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도 어떤 선별 지원까지도 사실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입장 표명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께서 뭐 모두 발언에서 이미 좀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를 닫고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민생 회복이라든지 국회 차원의 정치 회복을 위해서 만나셨다라고 한다면 서로의 입장을 이렇게 그냥 평행선 달리듯이 확인하는 거 말고 뭐 하나 져줄 줄 알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께 저는 그런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어제 그 대표회담에 배석했던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의 그 오늘 아침이었죠. 그 라디오에서 그 한 대표가 이제 뭐 당내 상황이 좀 어렵다. 내 처지가 뭐 이런 뭐 내 처지가 좀 그렇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좀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전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상황도 있다라는 정도의 워딩은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지만 처지라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곤궁한 처지를 얘기할 때 처지라는 말을 쓰는데 한동훈 대표가 제가 아는 한 처지라는 말을 썼던 적도 없고 그런 표현을 그 야당 대표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썼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일단 그 한동훈 대표가 처지라는 발언을 하셨을지 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당내 설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은 좀 이재명 대표랑 좀 입장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런 부분 좀 있는데 그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대표와 같이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방향성을 제시했을 때 당내 설득 측면에서는 좀 이제 어떻게 진행이 잘 될 수 있을까요? 뭐 어려운 과정이지만 저는 국민이나 당원이나 63%의 지지로 한동훈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그 한동훈 대표를 선출한 데 기본은 한동훈 다움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동훈 다움. 어떤 게 있을까요? 약속을 지킨다.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다. 공과 사가 명확하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 한동훈 다움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 아무리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처음으로 내걸었던 국민과의 약속, 당원과의 약속인데 이것을 거둬들인다?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난한 과정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력 또 리더십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대표직을 수행하시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정치 초보의 이미지만 좀 강화되고 있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3자 특검법을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처음에 출사표를 던질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결기로 어떤 새로운 이제 판을 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당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뭔가 추진해가는 과정이 좀 눈에 보여야 되는데 사실 대표 선거 때부터 지금 당선되시고 나서 어떤 구체적인 액션을 보여주는 게 잘 없죠. 그리고 계속해서 조건부 특검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 제보 공작이나 뭐 증거 조작 이것도 뭐 포함시켜야 된다. 아니면 뭐 민주당이 정한 시한에 맞춰서 법안을 발의할 수는 없다. 사실 이거는 다 변명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뭐 국민들의 불안을 대변하는 거는 전 되게 좋은 일이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대통령을 설득할 만한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원내대표조차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표시하니까 원내대표 측에서는 우리는 정부의 그것을 지지한다,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 이렇게 입장 표명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당내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뭔가 리더십 있게 정리할 만한
어떤 힘이 잘 보여지지 않는다. 이게 대표 회담에서도 저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최장병 특검하고는 조금 당내 분위기가 다르다는 점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장병 특검은 그동안 2차례나 부결시키고 이것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던 당론이 있었고 그것이 굉장히 완고하다는 점은 뭐 당내에서도 느끼고 있지만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연찬회에서도 대통령실하고 정부가 와서 의료개혁과 관련한 청사진들, 계획들 설명할 때 질의응답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아니면 대통령실이 의료 현장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는 그 시각이 너무 나이브하다. 대안을 내놔야 된다. 지난번 총선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져놓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는 것은 의료개혁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지하죠. 야당도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 부분은 뭐 아까 박성민 최고위원께서도 뭐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데 사실 이번 대표회담 앞두고 이재명 대표보다는 한동훈 대표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대변인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한 대표께서 이번 회담 준비하면서 특별히 신경 썼던 부분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일단 뭐 대비 무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보다는 정치적 후발 주자잖아요. 지금 대선 뭐 지지도 조사하더라도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높은 수치고 한동훈 대표는 일종의 도전자적 성격인데 두 분이 한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도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이렇게 믿지는 장사는 아니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도 그 믿지는 장사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그러니까 미래 권력이 두 사람에게 있다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줬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서 싸우는 전쟁?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하잖아요. 어제 이제 그 회담 전에 모두 발언을 두 분 다를 차례로 했는데 두 분 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두 분 다 10분, 처음에는 뭐 7분으로 합의했다가 갑자기 아침에 10분 하겠다 이러더니 한동훈 대표 13분,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19분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나중에 회담 끝나고는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사실 모두 발언은 되게 점잖게 차려입고 서로 욕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 이거, 언중유골이죠. 뭡니까? 어긴 정도에도 조금 경중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14분이고 18분인데. 먼저 하게 해드렸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도 어제 이렇게 보면서, 한 대표가 조금 시간이 오버되네 이랬는데, 이 대표는 시간을 안 끝내나?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일단은 좀 방금 언중유골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이 굉장히 서로 좀 직접적인 쓴소리를 좀 주고받은 느낌도 좀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모두 발언만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대중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딱 하나의 무대였던 거거든요. 여야 대표 입장에서. 왜냐하면 협상의 과정을 이제 송출하거나 생중계를 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지에 있어서 분명히 심혈을 기울였을 거고, 저는 그래서 보면서 약간 총칼 없는 전쟁 같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기 전에 서로를 향해서 가장 아프게 찌르는 방법을 저는 고민했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글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보더라도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말을 쓴다고 하더라도 저는 야당이 유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유리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와 여당은 사실 한 몸이잖아요. 아무리 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사이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이 한 몸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런 정부의 실책이 이어지고 대통령의 어떤 이 막가파 정치 앞에서 손을 쓸 수 없는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야당이 비판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는 한.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지적했던 그 야당 대표의 말이 전 유효했다라고 보고, 특히 저는 그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존중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인간에 대한 존중,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 너무나 지나치게 존중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존중하는 것이 아닌 태도. 뭐 이런 적대적인 태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는데, 그게 저는 한동훈 대표를 어느 정도 겨냥했다. 그리고 대통령도 동시에 겨냥했다라고 보여져서 유효타였다고 생각합니다. 야구를 보면 홈팀이
그러니까 말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 딱 모두 발언 때 쓰셔가지고 이 대표가 딱 먼저 하라고 네.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약간 홈그라운드 그런 느낌들이 풍겼는데. 약간 승자의 여유일 수 있죠. 네. 비슷한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래 정치했잖아요. 네네. 한동훈 대표보다 훨씬 더 정치적 내공이 더 클 수도 있겠죠. 정치력이. 근데 노련한 건 좋았는데 노련하다 못해 노회했다. 이런 평가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세요. 얘기 들어놓고 그다음에 나왔던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잖아요.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내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계기였지만 너무 노회한 이미지의 이 정치인이다라는 그 부작용도 있었던 건 아닌가 싶고요. 그 후에 좀 화제가 되기는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뭐 계엄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 모두 발언에서 했던 발언으로는 굉장히 부적절했고 또 근거도 없었고 이게 정치적 선전선동에 가까운 워딩이었다라는 평가 때문에 거기서 많이 점수 잃었을 것 같은데요. 어저께 이제 계엄령 발언 나오고 직후에 용산이 이제 바로 입장을 내기도 했었고 민주당 안팎에서도 좀 이제 좀 평가가 좀 많이 좀 부정적 평가가 좀 나오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위원께서는 좀 이렇게 계엄령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단순히 뭐 계엄령을 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엄령을 할 거냐 말 거냐의 유무에 집중해서 이 발언을 보지는 않았고 이 발언이 왜 나오고 있으며 이 계엄령 발언이 왜 이제 어떤 국민들 사이에서는 소구가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봤는데 일단 저는 이 계엄령 발언이 나오는 배경은 어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최근에 이제 국방부 또는 안보라인 인사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고 또 국방부 장관에 있던 신원식 장관을 이제 안보실장으로 교체를 했는데 사실 그 전에 안보실장이 임명되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장호진 실장이셨나요? 그분이 외교관 출신이고 어떤 지금같이 미국 대선이 있고 특히 외교적으로 엄청 첨예한 이해관계들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는 사실 안보, 국방 뭐 이런 쪽보다는 어떤 외교 라인을 조금 전면에 배치해서 이 대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군 출신을 전면에다 세웠을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외교관 출신들을 썼다면 갑자기 이제 군 출신들을 전면에 기용을 했고 근데 그게 시점상으로도 봐도 그렇고 교체 시기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도 이거 결국에 김용현 그 학교 선배를 위한 사실상 레드카펫을 다 깐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인 거고요. 김용현 처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최혜병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을 이제 고위직에 다시 임명하는 거는 적절치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라는 것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비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래서 지금 박 최고께서는 이게 국민께 소구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엄령이 국민께 지금 소구력이 있나요? 저는 지금 19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2024년 고도로 민주화된 대한민국 사회에서 군부가 계엄령을 작동해서 우리 사회를 억압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나요? 충암고등학교 선후배 3명이 군사의 주요 보직에 있다고 해서 계엄령 가능한 건가요? 1980년 5월 17일이 우리 역사상 계엄령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설명했지만 계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 구금하고 체포해서 정족수를 못 채우게 하겠다. 이런 행동에 나선다면 우리 국민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저부터라도 광화문 광장에 나갈 것 같은데요. 계엄령 왜 하냐고? 뭐 독재로 가는 길이냐? 그런데 지나치게 이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이런 조치들이 다 계엄을 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하는 게 정말로 다음 그 수권을 바라고 있는 민주당의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냐? 설령 그렇다면 그런 얘기를 한다면 2016년과 같은 계엄령 문건이라도 하나 갖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어떤 구체적인 제보를 받아서 이렇게 계엄령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만
오죽 대통령께서 정치를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하시면 이 정도까지 정치적 상상력이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에 조언을 하자면 계엄이라는 유령과 싸울 게 아니라 민생이라는 현실과 좀 싸우려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당이 좀 같이 대통령이랑 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지금 국민들과 싸우고 계시거든요. 계엄은 유령이에요. 아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허황된 것들이 많아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모든 지표 다 안 좋아지고 있는데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셨고 의료 현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실 인식이 굉장히 지금 우주에 가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을 좀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기자들 사이에서 모두 발언 끝나고 또 대표가 회담에 들어갔을 때 기자들이 밖에 대기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모두 발언 전체적으로는 이 대표가 조금 이제 좀 승리한 이 대표가 약간 좀 그렇게 판단했어요? 승리를 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오게티였다. 개헌 발언이 오게티였다. 이런 발언들이 좀 기자들 사이에서 좀 평가였는데 그게 후공의 그 효과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 기자는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이제 영수회담 하러 갈 때는 이 대표가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문건을 챙겨서 이렇게 갔는데 어제는 이제 핵심 키워드만 이렇게 한 것만 봐도 좀 여유를 드러내려고 좀 애를 썼다. 이런 평가들을 기자들이 좀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끝나고 나니까 계엄령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노련한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또 반대에서는 노회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지금까지의 뭐 이렇게 상황들이 이렇게 전개가 됐었고 이제 앞으로는 핵심은 과연 이런 합의안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여야가 협치를 통해 그러니까 다툴 건 다투더라도 뭐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을 건 모으자. 어제 했던 약속의 핵심은 그거 같은데 결국에는 그럼 이번 합의안 어제 그 발표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 분의 생각이 좀 궁금하거든요. 최고위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실은 근데 보면 일단 국회랑 뭘 할 생각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번 국회도 안 오셨잖아요. 의지가 없다. 네, 그렇죠. 이제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도 사실은 뭐 취소를 하셨고, 뭐 취소인지 무기한 연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보면 이제 국회는 국회대로 해라, 난 나대로 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주장하셨던 그런 개혁들, 뭐 연금 개혁이라던가, 뭐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이런 것들은 다 법안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국회와 분명히 대화를 해야 되고 특히 야당과 대화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심지어 지금 여당 대표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의 동반자인 한동훈 대표와도 사이가 좋지 않으시죠.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국회에서 도출된 이런 합의안에 대해서 뭐 민생 정책에 있어서 이견은 크지 않겠지만 어떤 앞으로 이런 여야 회담이 열리고 되게 좀 첨예한 사안들에 대해서 입장이 새롭게 정리가 됐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해서 따라줄 수 있을 거냐 저는 이런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대변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지금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거죠. 나는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 갖고 있는 개혁 과제들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되겠다. 대단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의료개혁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당도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적이고 2025년 증원은 이제 불가역적으로 확정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줬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표가 아주 지고지선의 선이라고 하더라도 로마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지옥으로 가는 모든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그 선의는 다 이해하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함과 불안 이런 것들을 잠재우고자 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경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여야를 떠나서 같은 뜻을 대통령실께 전달하고 있는 거니까요. 뭐 대통령께서도 고민의 깊이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나왔던 것 중에 첫 번째였죠. 여야가 앞으로 향후 이런 대화의 장을 같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좀 큰 공감을 했고. 민생 협의기구 이런 거. 네, 뭐 그게 좀 다른 것보다도 그게 가장 먼저 좀 설치가 돼서
일단 다퉈도 서로 이렇게 뭐 최고위장에서 이렇게 서로를 향해 발언하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그 얘기에 대한 반박이 또 다른 당의 최고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실제 두 분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주기적으로 양당이 만나서 직접 대화하고 직접 교류하는 모습이 아무래도 그 국민이 보고 바라는 우리 국회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 두 대표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번 그 그러니까 이번 만남의 의미는 사실 앞으로 두 대표의 행보가 결국은 최종 뭐 역사적 평가로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저희가 계속 그 부분 관찰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